저번에 제 사연을 유튜브에 올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 올려봅니다. 때는 2011년도 제가 상병 꺾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일기예보에서 분명 맑음이었는데 비가 미친듯이 오던 날이었어요. 예기치 못한 폭우로 급히 배수로 정비를 전 병력이 투입되었고 그곳에 전 후임의 곡괭이에 다리가 예쁘게 부러졌죠. 덕분에 4개월 동안 수도병원에 누워있었습니다. 왼쪽 다리뼈 2개를 티타늄판과 수많은 나사로 연결시켰습니다. 4개월씩이나 군병원에 있다 보니 여러 환자 전우들을 보았습니다. 다들 다이나믹하게 박살난 신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같이 표정만은 밝았어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곤요. 원래 같으면은 같은 병실에 새로운 환우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 다치셔서 들어오셨어요? 같은 말로 시작해서 서로 계급과 사연을 들으면서 친해지며 무료한 시간을 달래곤 하죠. 하지만 이분은 아무도 말을 못 걸 정도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진짜 어디 총 맞은 건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곧이어 담당 군의관님께서 들어오셔서 환부를 확인하셨고 군의관님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병실의 환우들은 다들 궁금해하고 있었고 운 좋게 옆자리였던 저는 커튼 너머로 그 환부를 보게 되었죠. 마치 타노스의 턱처럼 보라색으로 부풀은 거시기를요. 이날 이후에 어벤져스 타노스를 보고 가장 처음 떠오르신 분이 이분이었어요. 너무 똑같이 생겼었습니다. 턱이요. 그 광경을 본 저는 조용히 다리를 오므렸습니다. 곧이어 군의관님이 내일 수술 일정 바로 잡을 테니까 오늘은 참으라는 믿지 못할 말을 하셨고 그날 밤은 그분의 흐느끼는 소리로 모두가 잠 못 드는 밤이 되었죠. 다행히도 수술이 잘 돼서 그분의 낭심은 원래 얼굴을 되찾아갔고 뭐 봤어? 안도감과 평정심을 되찾은 그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해맑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모두와도 친해졌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입으로 다치게 된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경계병이었어요. 도심 속 산에 위치해 있던 그분의 근무지는 야전선 절단기, 바로 사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사슴들은 야생 사슴이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사슴으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근무를 쓰던 그분은 방탄을 깔고 앉은 후 부사수와 함께 비닐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부사수와 재밌게 대화를 하며 비닐밥을 드시던 그분은 옆에서 밥을 나눠 먹던 사슴의 머리를 보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사슴의 목을 손날로 가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가격당한 사슴이 화들짝 놀라 도망치면서 사타구니 사이를 뒷발로 짓이기고 박차고 튀어나갔고 더욱 큰 문제는 방탄을 깔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도마 위에 돈가스 고기를 돈가스 망치로 두드리듯이 그분의 낭심은 무자비하게 파열되었고 고통에 찬 비명은 온 산을 적셨다고 합니다. 숨도 못 쉴 정도의 고통이 찾아왔으며 이를 보고하자 소대장에게 돌아온 답변은 근무 끝날 때까지 견뎌. 그리고 부사수부한테 꼬리뼈 쳐달라고 해. 였다고 하네요. 눈물을 흘리며 악으로 깡으로 근무를 끝낸 후 주둔지로 복귀한 그분은 주먹만하게 불어오른 본인의 낭심을 소대장에게 보여줬고 소대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중대장에게 보고 중대장은 다급히 앰뷸런스로 수도병원으로 이송시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병실 환우부는 사춘기 소녀처럼 수줍게 다리를 오므리고 계셨고 자 앞자리 중사님께선 고개를 들지 못했죠. 이후 간부 환우분들의 나지막한 욕설만이 조용히 병실을 채웠고 소등 후 병실을 환하게 비추던 달빛은 환우들의 잿빛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날 점심 그분의 부소대장이라는 사람이 면회를 왔습니다. 굳게 쳐진 커튼 너머로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땡땡이 군의관님께 말씀 많이 들었다. 수술 잘 끝났다면서?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다들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네 짝불알 되는 줄 알고 임마. 소장님이 수술 잘 되기를 정수기 물 떠놓고 기도하셨더라. 나도 니네 부모님께 소식 전한다고 힘들었어. 중대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쭤봐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별일 없어. 중대장이랑 행보관 딱 그 선에서 얘기 끝났어. 그래도 전에 말한 싸제병원 보내줄 것 같긴 해. 근데 가고 싶으면 정기휴가 끌어도 써야 될 거야. 부모님에게 연락해볼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께 감사히 연락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소대장의 핸드폰을 받아든 그분은 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강렬한 인상을 준 그분은 저희 곁을 떠났죠. 저희 곁을 떠났다니까 약간 이상하잖아. 병실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떠나시던 날 이렇게 쓰지 말라고. 누군지 모르는 2등병의 주기가 박힌 더플백에 짐을 넣는 걸 도와주며 전 말했죠. 나가서 연락할게요. 그분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셨고 전 이별의 선물로 귤 2개를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후 연락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글을 쓰는 지금 그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결혼은 하셨을지 정상적인 기능이 될지 이런 것들이요. 이상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 또한 유튜브에 올라간다면 다음에는 행보관의 애완닭 티라노사우루스와 벨로시랩터 대 짬타이거, 군병원에서 담배 피다가 쫓겨난 환우,
호안의 진짜 수류탄, 행복한 닭 줄 묶어서 매일 산책시킨 썰 등 기억나는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고 이불 속 연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뭐 당연히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을 테니까. 제가 제일 많이 그곳에 통증을 받았던 때는 언제냐면 학교마다 다 있었던 정글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맨 꼭대기 위에서 서는 게 왜 그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정상을 뭔가 점령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지, 왜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친구들이랑 그 사이를 삐집고 올라가서 누가 먼저 올라가나 그런 거 대결하고 그랬는지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올라갔다 하면 그냥 항상 사타구니는 뭐 작살이 났었죠. 뭐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저도 한번 완전 개작살이 날 뻔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광고 중에 하나가 쫙 뛰어가가지고 의자 발로 탁 쳐가지고 의자랑 같이 탁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약간 무슨 에어로빅 복장 같은 거였고서 쓰러질 때 자기도 그 위에 탁 서 있는, 약간 그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워낙 관종이고 워낙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주시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의자 팍 차고서 쫙 올라갔는데 의자는 안 넘어진 거야. 그러고서 내 몸만 앞으로 간 거지. 그러고 나서 거식인데 빠각 하면서 딱 그 의자 등 있는 부분이 탁 끼더라고. 그러고서 나 혼자 진짜 너무 아픈데 나 혼자 이러면서 얼굴 막 보라색 되면서 막 이러면서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렇게 봤어. 허벅지하고 이제 음부하고 연결되는 부분, 요렇게 고기 있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사타구니라 그러거든요. 거기 있는 데가 살이 터졌더라고. 한 2-3cm 정도? 살이 그냥 찢어졌어. 순간적인 압력에 의해서 터졌어, 살이. 피가 막 고이더라고. 담임 선생님이 여자였어. 반장이었거든. 선생님이 왜 이 새끼가 이거 막 이러면서 난 다쳐가지고요 병원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어디 병원에 가? 무슨 병원에 가? 네가 왜? 어디가 아픈데? 막 의자 넘다가 의자 등받이에 여기를,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러면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애들도 다 봐서 바지 옆으로 살짝 피가 이렇게 묻어 있었거든. 시커멓게 젖은 약간 그 부분을 이렇게 보였어. 선생님이 막 비명 질러, 야 빨리 병원 가! 막 가방 메고 선생님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병원 갔다 집에 가. 그래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리니지 투어하러 갔어. PC방 갔어. 저도 까딱해서 잘못했으면 이제 돈가스 망치, 돈가스 망치. 안녕하세요 보고형 그리고 개팬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올 한 해 잘 되시길 바래요. 때는 2002년 월드컵 전 중학생 때였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을 참 너무 재밌게 했었죠. 전 도적을 키웠어요. 무영신투라고 하니 요즘 친구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림자조차도 보이지 않는 속도로 훔치는 도둑놈 정도로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니 DC의 플래시 정도는 되겠네요. 당시 리니지에 기사, 마법사, 왕자, 요정밖에 없었는데 도적 클래스가 어딨냐고요? 도적질하면 그게 도적이죠 뭐. 창조경제의 개념이 없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며 창조경제를 하고 있었더랬죠. 제가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경쟁자가 없는 독보적인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리니지는 보통 때는 캐릭터를 통과하지 못하나 예외가 있었으니 해당 위치로 순간이동 또는 접속할 때, 로그인할 때 그때는 같은 위치에 캐릭터가 겹쳐지게 되죠. 당시에 괜찮은 사냥터였던 용의 계곡은 그 당시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된 최고의 필드였습니다. 고렙들은 사냥하면 갑옷을 강화시켜주는 주문서와 데이라고 하는 무기를 강화시켜주는 주문서를 먹고, 상점에 팔아도 얼마 안 하는 장비템들은 바닥에 버리면은 슬라임이라는 바닥에 버려진 아이템을 먹으러 다니는 몬스터, 그런 슬라임과 경쟁하는 저랩 노동자들, 그런 노동자들은 광전사의 도끼라는 도끼를 들고 아이템을 주워다가 상점에다 팔아먹고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망태 할아버지 메타라고 하는데요, 땅에 떨어진 고초를 주워다가 판다라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었죠. 용의 계곡이 이중 최고의 수익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게임 이해도가 괜찮았었던 저는 그런 곳에서 고초를 주워 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법사는 힘 스탯이라는 것이 약했고 어찌되었던 리니지 특성상 언제나 물약은 필수품이 되었었죠. 원거리 몬스터나 힘의 지팡이로 패죽이는 힘 스탯 몰빵 힘법사 또는 마나 흡수 지팡이로 마나 흡수를 위해서 근접전을 하기도 하는데, 올 힘캐였던 저의 도적 캐릭터는 힘 20에 사실상 그 당시 최고 수치의 힘 기사였습니다.
도적 캐릭터는 마법사의 최대치 무게의 물약을 버려도 언제나 다 전부 들어버릴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힘이 좋으면 무거운 물건들을 들 수가 있었대요. 무게를 초과하면 마나 회복이 안 되고, 마나 타임이라 그래서 마나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차게 하려면은 몬스터의 어그로가 끌리지 않는 지역으로 가서 물약들을, 죽을까봐 물약을 엄청 많이 들고 다니는데 그걸 들고 있으면은 스킬을 써야 되는데, 기술을 써야 되는데 그 기술 쓸 때 쓰이는 마나가 안 차는 거야. 자동으로 차질 않는 거. 그래서 물약을 안 보이는 데 가서 물약을 다 버리고 그 근처에 앉아가지고 마나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담배 타임을 가졌었죠. 저는 그 점을 노렸습니다. 그 탐스러운 물약을 완전 다 훔쳐가 버리면 되겠구나. 범죄자 마을에서 물약을 팔면 돈 좀 만지겠다. 창조경제 특성상 원가가 제로에 수렴했으므로 누구보다 강력한 가격 경쟁력, 거기에 용의 계곡 몬스터 특성상 악성향이 높았고, 범죄 수치를 낮추기 위해 마법사들은 용계라는 사냥터를 선호했고, 당시 대부분의 필드 PK범들은 50%가 마법사였습니다. 완벽한 창조 인피니티 순환 킹 갓 엠퍼러 사업이 만들어진 거죠.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리자면, 리니지라는 게임은 유저를 죽이면은 머리에 있는 자기 이름이 빨간색이 돼요. 점점 붉게 됩니다. 새빨간색으로 돼요. 그걸 이제 카오 수치라 그러는데, 범죄 수치인데, 그 카오 수치라고 하는 그 머리 빨개지는 걸 풀려면 원래대로 파란색으로 돌리던지 아니면 흰색으로 돌리려면 저런 사냥터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나쁜 애들, 빨간 애들을 잡아서 그 수치를 정화시켜줘야 돼요. 낮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빨간 상태에서 적과 조우시에 만나서 싸우면 자기가 들고 있는 아이템을 엄청 많이 떨어뜨려요. 죽었을 때. 저것 때문에, 페널티 때문에 그런 범죄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저기서 사냥들을 많이 했대요. 처음에는 축복받은 순간 이동이라는 것으로 몇몇 좌표를 찍었으나 이펙트 때문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걸 감안해서 해당 위치에 분신 캐릭터들을 로그아웃 시켜놓고 재접속하는 형태로 아무런 이펙트 없이 순식간에 침 한 번 삼킬 사이 없이 들고 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몇 개를 키웠는데 마법사들이 그 앉아서 마나타임이라고 하는 그 앉아서 쉬는 그런 안전지역 같은 데다가 캐릭터 갖다 놓고, 걔네들은 이제 자기네가 물약을 바닥에다 떨궈놨으니까 누가 주워가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없는 데서만 물약을 떨굴 거 아니에요? 근데 축복받은 순간 이동서라는 걸 쓰면은 휘식 하면서 하얀색 그 막 빛이 샥 생겼다가 쫙 내려왔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빛이 확 생기는 걸 보고서 반응하고서 일어나서 바로 물약 먹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훔치려면 그런 이펙트가 아예 없는, 자기가 캐릭터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다시 접속해가서 물약 먹고 접속 끊고, 다른 데 접속해서 물약 먹고 접속 끊고 계속 그걸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저의 용의 귀국 어망사업은 언제나 만선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6검 4셋이라는 걸 마쳤고 7검 5셋이라는 걸 향해서 성실히 어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니지는 이제 강화를 통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강화가 1, 2, 3, 4, 5, 6, 7, 8, 9, 10 막 이렇게 올라가요. 6검 4셋이라는 건 칼은 6레벨이고 옷 입고 있는 거 뭐 갑옷이나 뭐 투구 뭐 이런 거, 장갑 이런 거는 레벨이 4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업을 하던 중 저는 시비에 걸리게 됩니다. 패드립을 먹었죠. 저에게도 뭐 나름 정의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범죄자였고 마법사였고, 그들을 괴롭히는 거는 일종의 홍길동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의적 행세를 하며 맛패드립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신상이 까발려지게 되고, 올 테면 와봐라, 어른이면 어차피 여기가 학교라 오기는 그럴 거고, PC방은 아버지 친구분 사업장이니까 든든했으며, 우리 또래면은 나와머리 안에서 절반은 먹을 수 있었기에 정직하고 용감히 그리고 성실히 개 지루를 떨었죠. 다음날 학교에 난리가 났습니다. 말죽거리 잔혹사를 아시나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게 되었는데요. 3학년 형들이 갑자기 내려와서 반을 뒤져가며 범인을 색출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벌어지는 교실의 상태에 엿됐음을 감지했지만 곧 풀어졌죠. 리니지에서 다퉜던 그 사람, 우리 학교 3학년 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통은 우리 옆집 형이었거든요. 어릴 적 골목에서 매번 같이 놀다가 목마르면 오렌지 주스 한 컵 받아 먹으면서 서로 노는 그런 사이였죠. 일단 그 상황은 면피 후 그 형의 동생인 제 친구에게 고백하여 요종족 방패로 합의하게 되었고, 그렇게 무용신투의 마스터 도둑질 클래스를 열게 되었으며, 단합이 잘 되었던 남중특 대부분 같은 서버에서 같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랩은 각종 사냥터 M탄 포인트에서 물약을 훔치기 시작했고, 고랩들은 버그베어나 카오틱 강아지를 팔며 본격적인 도적 길드를 운영하게 되었죠. 이후 덩치를 불러서 오크성 한번 먹어봤었습니다. 곧바로 아마 라인들에게 뺏기긴 했었지만요. 공성전하는 대형 길드를 라인들이라고 한대요. 그때 PC방 규모의 전문 헤이스트 길드도 동네에 존재했었고, 그게 정말 메타버스였는데 말이죠. 이야기는 이쯤에서 줄이겠습니다. 요즘은 과금 구조 때문인지 몰입되는 게임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라고 선마을 박씨님께서 올려주신, 무친 제가 봤을 때는 과금 구조의 끝판왕인 리니지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요즘은 과금 구조 때문에 몰입되는 게임이 너무 없어서 아쉽다는 거는 뭐 더 까고 싶은데 못 가서 지금 아쉽다는 건가요? 뭐 집문서를 집어넣고 싶은데 넣을 곳이 없다는 건가? 리니지 재밌죠. 리니지에 대한 추억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리니지 광전사의 도끼 때문에 정말 사기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그 광전사의 도끼라는 게 그때 당시에 38,000이요 5만 뭐 이 정도 되는 도끼였는데, 그냥 그 광전사의 도끼만 보였다 하면은 초짜인 거 티나니까 와가지고 막 편지지 들이대면서 이거 뭐냐고 계속 물어보고. 근데 그 편지지가 꼭 그 무기 강화하는 주문서랑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름을 앞에는 무기로 해, 아니면 주운서 막 이렇게 써요. 그냥 슬쩍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마우스 살짝 틀어서 봤을 때는 무기강화 주문서네 이러고서 제거 이거 도끼랑 바꾸자, 그거 구린 거예요 이러고서 막 바꾸고 막 이러다가 이제 막 사기당하고, 막 저도 광전사의 도끼 다 털리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리니지가 요즘에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만한 게임이 없었을 정도로 참 재밌게 했었던 게임이죠. 물론 뭐 지금도 뭐 빠져서 하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도 그때 그런 낭만을 잊지 못해서 계속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재밌는 리니지 게임썰 잘 봤습니다. 저는 땡땡 전투비행단에서 차량 정비병으로 근무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검만 받고 안 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기 싫었던 저는 그냥 버티다가 친구들이 다 가고 나니 슬슬 심심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동창이 저에게 "야, 공군은 개꿀이래. 한번 같이 지원해볼래? 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군은 입대일을 맞출 수 있고 훈련소 성적이 좋으면 가고 싶은 자대를 마음껏 골라서 갈 수 있으니 같은 곳으로 가서 둘이 개꿀 빨면서 놀자라고 해서 저는 코를 외치고 공군을 지원했죠. 친구는 당시 면허증이 있으니 운전병으로, 저는 차량 정비병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떨어지고 저만 공군에 덜컥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13년도 1월 2일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뒤 일주일 뒤 바로 입대했습니다. 기본 군사훈련단, 공군훈련소 및 기훈단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곳에 들어간 저는 입소 후 지독한 변비에 걸렸죠. 애초에 집이 아닌 곳에서 볼일을 잘 못 보기도 했고 훈련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모르겠지만 6주의 기훈단 생활 동안 변을 2번밖에 싸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은 한 달 만에 쌌으니 그때 피도 봤죠. 변비가 심해지고 먹는 것도 쌓이고 식욕도 떨어지고 먹긴 먹어야 되니 배식도 진짜 조금씩만 받아먹고, 그렇게 여러가지 훈련을 버텨가며 6주가 지나고 저는 훈련병 위로 휴가, 공군은 6주마다 휴가가 있어서 훈련소 마치고 휴가를 받습니다. 훈련병 위로 휴가를 받아서 집에 왔습니다. 입대 전에 90kg를 찍던 몸무게, 훈련으로 몸을 써서 그랬는지 못 먹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75kg까지 빠져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속을 개워내는 일이었습니다. 훈련소에서 못 먹었던 달다구리한 것도 중요했지만 우선 비워내야 먹을 수 있었죠. 2.3초 같은 2박 3일 휴가가 끝나고 기훈단으로 돌아온 저는 특기의 교육을 위하여 군수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수학교에는 땡땡땡 훈련병이 아닌 이병 땡땡땡으로 관등성명을 냈으며 조교들의 모자에도 흉물스러운 빨간색 대신 공군의 상징인 파란색이 달려있었죠. 하지만 조교들의 그 특이한 복식 호흡만은 그대로였습니다. 군수학교에서 생활은 그래도 기본 군사 훈련 기간 동안보다는 편해서였는지 동기들은 신변정리 시간에 약간 떠들썩한 분위기였죠. 그때 첫 조교 생활을 시작한 일병 조교가 벌컥하고 들어오더니 "누가 이렇게 떠들어!" 라면서 복식 호흡으로 존재감을 표출했습니다. "침상에 발 올리고 바닥에 손 대고 엎드려 뺏기!" 라며 얼차려를 주기 시작했죠. 하나, 정신, 둘, 차리자. 하나둘 복명복창하며 푸시업을 시켰습니다. 저는 푸시업을 한 5개인가 했는데 갑자기 배와 관략근에 미칠 듯한 어마어마한 압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변비를 완치시키기엔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고 변비가 계속 걸려있는 상태로 군수학교까지 끌고 들어온 거였죠. 배에 가스가 차서 생기는 압박임을 느낀 저는
관략근을 조금씩 풀어가지고 살살 가스를 내보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엎드려 뻗쳐있는 상태에서 하나! 정신! 둘! 차리자! 하면서 소리 없이 가스를 배출하려는 순간 변비 환자의 가스는 냄새가 독해서 가스 살포 시도가 들킬 수도 있었지만 얼처리 중간에 갑자기 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 스텔스 방구로 가스 압력을 줄여보고자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때 관략근을 조금 더 다그쳐야 했습니다. 한 1, 2초 정도 의도한 대로 가스가 살살 새나가나 했으나 둘에 자리자! 하면서 가빠에다 힘주고서 몸에 경직을 일으키면서 올라오는 중간에 복부의 압력과 가스의 압력이 시너지 효과를 보면서 제 관략근은 더 이상 텐션을 유지하지 못했고 그대로 개방되어 버렸고 그 소리를 들은 생활관 동기들은 웃음을 참는 사람, 힘들어서 웃지도 못하는 사람, 상황 파악 못하고 왜 쳐웃는지 모르는 사람 여러가지 시츄에이션이 생겨났죠. 하지만 우리 일병조교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 알았죠. 정신을 차리자 하면서 올라오는 그때 남아있던 잔여가스였는지 다시 한번 가스가 배출됐어요. 킵 하더니 조교가 갑자기 도망쳐버렸습니다. 5초 뒤에 돌아와서 앉으라고 한 뒤 다시 돌아왔죠. 생활관 동기들은 가스 살포범을 색출하려고 누구냐고 물었고 저는 살포시 들어서 자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동기들에게 조교가 화나서 더 심한 얼차려를 받았으면 어쩔 뻔했냐며 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제 속은 편해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방구로 조교 얼차려를 맑은 2등병이 되었고 그 일병조교는 가끔씩 제 생활관에 와서 피식피식 하는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도 훈련소에 있을 때 98kg 이렇게 나갔어요. 군대 가기 전에 한 100kg 가까이 나갔었는데 그 훈련소 한 달 딱 하고서 나오니까 후반기 교육 받고 자대 배치 받으니까 72kg 돼 있더라고. 2달 만에. 근데 사실 한 달 만이라고 봐야 되겠죠. 후반기 교육 때는 뭐 그렇게 빡센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저도 이분 말에 공감을 하는 게 한 달 동안 똥 한 번 쌌습니다. 말도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저도 외부에서 똥 싸는 거 굉장히 극혐해하고 보통 아침에 일을 다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라 매일매일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군대에 갔는데 아니 아침에 여유 있지가 않잖아. 아침에 시간이 없어요. 기상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자마자 침구 개자마자 뭐 5분 10분 만에 바로 뛰어나가서 들어와서 뭐 개인 정비 시간도 없어. 세면 시간 뭐 이런 거 주는데 그거 뭐 해봐야 뭐 15분 뭐 진짜 많이 준다 요새 30.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애들 막 들어가 있지. 한두 명이 쓰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 뭐 한 14로까지 있는데 그거 뭐 수백 명이 쓰니 맨날 꽉 차 있지. 엄청 더럽지. 그렇다고 거기 다 차있다고 밖에 나가서 싸자니 밖에는 푸세식인데 거긴 진짜 싸다가 진짜 냄새 때문에 쓰러져서 밑에 빠질 것 같지. 참는 것 플러스 변비 플러스 이렇게 해서 안 나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후반기 교육 갔는데 거기는 그나마 생활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설이 괜찮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화장실이 엉덩이를 대고 싸는 데는 찝찝해서 못 싸요. 오히려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싸는 게 사실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변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살을 문대면서 막 그렇게 했는지 모르잖아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조금 찝찝해가지고 웬만하면 진짜 그런 데서 안 하거든. 근데 훈련소는 현대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거 다 양변기로 해놨어. 자대 가니까 또 쭈그리고 앉아서 쌌는데 있어서 거기서 쌌습니다만 진짜 후반기 가서 거기 그나마 쭈그리고 앉아서 쌌는데 좀 깨끗하고 이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보는데 정말 손가락 2마디? 요만한 거 새카만 해가지고 돌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나와요. 진짜 아예 안 나오고 몸에서 진짜 웬만한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부 다 소화했는지 어쨌는지 다 빨아먹고 완전히 무슨 고체화 시켰는지 진짜 엄청 두껍고 한 손가락 2-3마디 정도 되는 거 그 덩어리 하나 곧 한 달 만에 그 딱 하나 나오더라고. 삼시세끼를 다 먹었는데. 군대에서 키도 컸죠? 고등학교 때 179? 군대 전역하고 나서 지금 82점 뭐 몇 뭐 이래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키가 크더라고. 그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여튼 여러분도 살 빼시고 싶은 분들 군대 가세요. 안녕하세요 개복원님. 알바하면서 라디오처럼 듣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유튜브로 듣고만 있다가 군대에서 있던 일 썰 적어보려고 해요. 때는 전이 보고 얼마 지나지 않던 일병 2호봉 유난히 더웠던 8월 한여름 때의 일입니다.
일단 제가 근무했던 곳은 관광지 근처 격오지 부대로 들어가는데 평균 경사가 35도에서 40도 정도 돼 보이는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절벽 같은데 35도에서 40도라면 도대체 얼마나 가파릅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내려올 때는 그런 절벽 같은 경사를 내려와야 하죠. 도로 사정도 초입 부분은 포장도로가 아닌 미끄럼 방지인 듯 가로로 홈이 깊게 파여있는 콘크리트 도로. 도로 폭은 좁고 경사가 아주 높아서 부대 차량인 모닝으로는 밑에서부터 탄력을 안 받고 진입하면 중간에 올라가다 멈출 지경. 그래서 올라갈 때 크락션을 울리면서 이 차량이 한 번에 올라간다는 신호를 주면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와, 얼마나 높은 거야. 아니, 자동차 출력으로 못 올라갈 정도라고? 그것도 모닝이? 모닝 가벼운데 차? 근무지의 근무자들은 간부 포함 50명 정도 있는 작은 부대였습니다. 도로 사정상 짬 수거 차량, 먹고서 버린 걸 보고 이제 짬이라 그러는데 음식물 쓰레기죠. 짬 수거 차량이 못 들어왔고 저희는 부대 밖으로 걸어서 15분인 곳에 직접 짬을 버리러 가야 했습니다. 저런 카트에 음식물 쓰레기 20리터를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를 각각 분배해서 담아가지고 버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8월 너무나도 더운 여름이었고 제가 있던 분대는 더운 날을 미루다가 짬을 2주 만에 버리러 가기로 했죠. 선임분들과도 친했고 부조리도 없어서 선진병영처럼 짬킹 라인 중에 1명, 짬찌 라인 중에 1명 이렇게 해서 총 2명이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저와 분대 서열 2 선임이 가게 되었습니다. 비닐장갑을 3장을 착용하고 짬 보관통을 가보니 꽉 차다 못해 8월의 강한 열기로 인해 뽀글뽀글 끓고 있었죠.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봉투 안에서는 손가락만한 말벌 유충들이 꿈틀거리면서 저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왜 저런 곳에 말벌 유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벌 유충은 봉투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봉투 밖에는 말벌 여러 마리들이 죽어 있었죠. 말벌이 알을 까는 게 아닐 텐데 무슨 말벌 유충이 있지? 이거 뭐 잘못 본 것 같은데? 말벌은 여왕벌이 알 낳지 않나요? 말벌 유충이 아니라 그냥 무슨 말파리 같은 거 아니야? 처음 보는 비주얼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이 짬통에 있는 짬을 봉지수로 빼서 계산해보니 15봉지. 선임은 야 땡땡아 이거 한 번에 못 가고 짬카가 버티기에는 못할 것 같은데 3봉지는 그냥 자연 분해하자 라고 판단했고 제가 판단해도 그게 최선인 듯 했죠. 선임과 저는 짬카에 12봉지를 테트리스에서 쌓았고 짬카가 흔들거릴 때마다 짬 국물이 옆으로 좌우로 튀기며 출발. 언덕 초입 부분까지는 그나마 포장도로라서 비교적 덜 힘들었지만 짬봉 14개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온몸에 긴장을 유지한 채로 천천히 내려가야 했고 숨도 짬 냄새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손에 힘이 풀릴 때쯤 초입 부분에서 선임과 교대를 했죠. 선임은 덥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홈이 파져있는 콘크리트 도로를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하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부대에 이렇게 생긴 높이 이런 정도의 각도의 언덕이 있는데 이 위쪽 있는 데에서 지금 내려오는 중이고 여기 중간쯤에 여기 홈 파져 있는 데를 지금 지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순서상 여길 지났어요. 홈이 파져 있는 콘크리트 도로를 빠른 속도로 내려가기 시작했고 이상함을 느낀 선임이었지만 본인도 느낀 짬의 무게 플러스 내리막길의 가속력으로 하며 짬 국물과 말벌 유충들을 서로 튀겨가며 미친듯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콘크리트 도로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닌가봐요. 요런 식으로 얼었을 때 여기 올라올 수 있게 여기가 이렇게 파져있는데 여기를 지금 요 카트로다가 지금 내려가고 탕탕탕탕 거리면서 내리고 있나봐요. 다행히도 짬은 비교적 안전하게 경사를 내려왔고 다시 저와 교대에서 짬 수거함까지 가고 있는데 방지턱을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짬카의 이륜 받기가 갑자기 외발이 되었습니다.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짬카의 이륜 바퀴는 갑자기 외발이 되었으며 외발이 된 짬카는 그만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짬봉 한 개가 그대로 터져서 말벌 유충들이 꿈틀거리고 선임과 저는 야 이거 개됐다. 일단 터진 거부터 치워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손으로 짬카에 담았습니다. 진짜 존나 짜증나. 관광지 근처라 관광객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선임과 저는 말없이 정리하고 있었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측은한 눈빛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요. 빠르게 정리를 하고
짬봉을 선임과 저 각자 2봉씩 들고 짬 수거함까지 200여 미터를 왕복 3번 반복했죠. 이건 마치 탄통을 들고 달리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어찌저찌하여 뒤처리까지 모두 마쳤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복귀를 해야 하는 일이 남았죠. 사회에서는 바로 버려졌을 고장난 짬카였지만 여기는 군대, 함부로 물건을 버릴 수 없었죠. 선임과 저는 떨어진 바퀴를 짬카에 싣고 짬카 손잡이의 앞부분을 잡고 내려온 길을 다시 오르게 되었습니다. 손에 일회용 비닐장갑 3장을 껴서 땀인지 짬 국물인지 모를 액체가 찰랑거렸고 8월의 강한 햇볕 때문에 짬 냄새는 더욱 구역질이 났으며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왠지 모를 억울함과 복잡한 생각에 이게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찐기가 뭐죠? 찐기가 눈가와 입술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중간중간 쉬고 중간중간 쉬면서 오르고 반복해서 부대에 도착을 했고 간부님께 사실을 보고했죠. 간부님은 이미 감시 카메라로 보는데 너희들이 마치 가마꾼 같았다며 껄껄 웃으면서 고생했다고 하셨습니다. 며칠 뒤 외발이 짬카는 기지장님의 용접으로 새로운 다리가 생겼지만 더 이상 짬카로 쓰기에는 불합격이라는 판정이 나면서 각종 자재를 나르는 일꾼이 되었고 근처 고물상에서 새로운 짬카 신병을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채택된다면 선임의 은밀한 비밀 실시간으로 본 썰, 2주일 동안 똥물로 생활한 썰, 한겨울 새벽에 물바다된 기지썰, 태풍 때문에 기진에 소나무 다 뽑힌 썰, 1월 1일 점점 바다에 수몰되는 벤츠 S클래스 실시간으로 본 썰, 눈 오는 한겨울 부식 작전썰 등 한번 천천히 적어볼게요 라고 민초 고라니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너무나 이런 묘사나 이런 것들 글을 너무 잔잔바리하게 웃기게 잘 써주셔서 다음 글들도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예전에 모든 업무 도맡아서 하다가 쓰러져서 죽을 뻔했었던 두지바지입니다. 제 사연이 방송에 나온 걸 보고서 좋아했지만 막상 또 제가 쓴 사연을 다시 듣게 되니 당시 상황이 막 떠오르고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네요. 일단 그 당시보단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간은 회복이 더딘 건지 간 수치가 폭발하고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 받고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10년 넘도록 술을 거의 못 마셨네요. 아무튼 이번 이야기는 예고드린 것처럼 무릎 다쳐서 통합병원에 입원 중에 만난 여군 장교 여사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막상 쓰다 보니 어떻게 알던 사람인지 또 제가 어떻게 다쳐서 병원에 가야 됐는지 써야 됐기에 긴 글이 될 것 같아 미리 죄송합니다. 아무튼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코스프레를 하던 그런 친구였어요. 여자친구와 코스 행사에 나가면은 전 사진을 잘 찍어주는 그런 찍사 노릇을 많이 해줬죠. 더우나 추우나 여의도, 서울수, 부산 등을 돌아다니며 여자친구가 당시 속해 있었던 코스 동호회 사람들과 저도 많이 친해져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곳 사람들과 인연을 계기로 계속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곳의 형 누나들과 동갑 그리고 동생들과 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인연을 계속 이어갔죠. 그 중에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한 살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사는 곳도 가깝고 취미도 비슷해서 자주 붙어 지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배우 고성희 씨를 닮았었죠. 어느 날 자기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하다 보니 간호장교를 알아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친구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저 역시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진학을 하다 보니 그 친구와 차츰 연락이 뜸하게 되다가 결국 끊기게 되었습니다. 연락도 잘 안 받고요. 그러다 제가 군 입대 전 동호회 사람들에게 우연히 그 친구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땡땡이 간호사관학교 떨어졌는데 집에서 그냥 다른 학교로 재수 준비하자는데도 고집 부리더니 어느 날 집 나갔다고 하더라고. 대충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지만 걱정이 되어 또 그 후에 소식을 듣지 못하고 저 역시 입대를 하게 된 거였죠. 그 후 전 지옥같은 그 부대에서 연대로 전출 후 무단하게 군생활을 하던 어느 날 작업 후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고인물 때문에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아 이대로면은 뒷머리가 부딪혀서 바로 골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찰나에 머리가 바닥에 닿기 전에 그대로 허리를 뒤틀어 꺾어서 몸을 반대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화장실 타일 모서리 벽에 무릎을 찍게 되는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글로는 상황이 설명이 안 되니까 나름 열심히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으아 하고서 미끄러졌는데 이때 화장실하고 세면장 가는 요 모서리 엣지에 확 돌면서 무릎을 갖다가 콱 찍었어.
위 그림처럼 무릎을 박살내고 아파하던 중 식사집합이라는 소리에 절뚝거리면서 우측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아픔의 강도가 어땠냐면 뼈끼리 부딪히는 그 쩌릿쩌릿한 느낌이 계속 엄청나더라고요. 겨우 도착해서 당직사관이 분대별로 취사장 보냈고 저희 분대가 갈 차례였는데 한 발자국 내딛자마자 으악 하고서 나자빠졌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전투복 위로 만져보는데 손에 시뻘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전 어버버하면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당직사관이 제가 피를 흘리는 거 보고서 전투복 위로 무릎을 올려보더니 야 메딕! 메딕! 으악! 메딕! 진짜 거짓없이 이렇게 소리치르면서 의무병을 찾고 전 어버버하면서 제 상처를 보고 저녁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살이 다 벌어져서 안에 뼈가 보일 정도로 살이 열려있더라고요. 의무병이 와서 상처를 보고 지혈제를 뿌리고 붕대를 감고 전 앰뷸런스를 타고 바로 외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사진 찍고 바로 봉합수술을 해야 했고 다행히 뼈나 연골 그런 거는 다치지 않아 며칠 목발 생활을 하면 괜찮아질 거라 하면서 전 당일 퇴원을 했죠. 그런데 상처를 봉합하고 며칠이 지나도 피가 계속 나오고 2주 지났을 때쯤에는 상처 부위에서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땡땡에 있는 땡땡 국군 통합병원에 진찰을 받으니 안에 살이 괴사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전 3주 정도 입원 치료를 시작해야 됐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병실로 올라가서 자리 배정을 받은 뒤 목발 짚고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좀 떨어진 곳에 한 여군을 본 순간 진짜 한눈에도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친구라는 걸요. 진짜 너무 반가운 마음에 보고 싶어서 다가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엘베 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만나겠지라는 아쉬운 생각에 다시 병실에 들어가서 타부대 아저씨들이랑 인사하고 그렇게 첫날 이튿날이 지났죠. 그리고 3일째 늦은 새벽 누군가가 절 깨우는데 뭐지 하고 일어나니 그 친구가 절 보면서 오빠 안녕? 하는데 너무 놀라고 반가웠습니다. 자기가 당직이어서 병실 돌아다니는데 제가 침대에 누워있으니 놀랍기도 반갑기도 해서 깨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람들 다 자는데 깰까봐 복도로 나와서 자판기 앞에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첫날 동생을 보았을 때 목발이라 빨리 갈 수 없어서 엘리베이터 타는 거 보고서 못 잡은 이야기들 하고, 가장 중요한 왜 전화하고 안 받고 그랬는지, 다 연락이 끊었는지 다 물어봤죠. 그동안 동생은 너무 많은 걸 물어본다며 웃으면서 얼버무렸지만 결국 이야기하는 게 공부하느라 점차 연락을 안 받고 안 하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에서 사관학교도 떨어지다 보니 다 싫었는데 집에선 사관학교 말고 다른 거 하라고 그러고, 그 권유가 강요가 되고 강압이 되어서 너무 힘들고 다 놓고 싶어서 핸드폰도 다 죽여버리고 친구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지금 이렇게 임관하고 근무하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힘든 상황이 많았지만 나중에 전역하면 간호사 자격증도 나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기에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너무 대견해 보였어요. 그날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곳에 입원 생활을 하면서 그 동생에게 많은 편의를 받았습니다. 입원 중에 식사를 할 때 일반식과 고단백 식사가 있는데 일반식은 진짜 쓰레기였고, 고단백은 호텔 음식이었는데 무려 계란 후라이가 아침마다 2개씩 들어있죠. 전 일반식을 배정받았지만 그 동생 덕분에 고단백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입원 중에 담배를 필 수도 구매할 수도 없어서 몰래 펴야 되는데 그 동생이 담배랑 이것저것 사다 주고 가끔 배달 음식이랑 술도 사주고, 그렇게 지내면서 다시 과거로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밤에 몰래 둘이서 예전 얘기를 하며 지내고 어느덧 퇴원 전날 그 동생에게 고백했습니다. 아이도 생각나네요. 지금은 그저 난 군인일 뿐이고 또 과거에 서로 마음을 모르는 척하고 그랬지만 이제 겉돌지 말고 우리 솔직해지면 좋겠어. 좋아해. 멘트를 하고서 그저 눈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나가버리고, 그날은 그렇게 저만의 흑역사이자 아픈 추억으로 남기고 전 연락처도 못 물어보고 바로 복귀했죠. 아니 분명 그렇게 서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그 필링이 느껴졌는데, 네, 끝이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완벽한 결말, 저만의 아픈 짝사랑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에 반응이 좀 있다면 통합병원에서 지내던 타부대 아저씨 코골이 수술로 새처럼 고개 뒤로 젖히고 빅밥 먹다가 각혈한 설, 탄약고 초소 근무 중에 들리는 노크 소리, 뭐 또 쓸데없나 생각 중 하면서 한번 작성해보겠습니다 라고 두찌빠찌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래도 끝에 이제 썰랑썰레 말미에는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라는 게, 저기서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뭐 지금 제 옆에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구토가 나왔을 텐데, 예, 아주 좋았고 정말 깔끔했고, 약간 무슨 퓨전 요리 음식 먹으러 와서 퓨전 요리 먹다가 입이 막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서 입이 좀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레모네이드를 한 입 쫙 빤 거 같은 느낌, 피자 막 계속 한 5조각 먹다가 콜라 원샷 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좋았고 이후로도 이런 결말이 항상 존재했으면 좋겠네요. 용감만 했네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디오니소스 썰을 풀었던 사단 의무대 의무병이에요.
본썰은 부대 리버스 투블럭이 아주 잘 어울리며 썰을 잘 풀기로 유명했던 이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대는 특이하게 부대 인근 주민들에게 민간인 진료도 같이 시행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렇기에 민간 차량이 보안 서약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등을 받고 입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 차량의 입퇴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죠. 때는 이중사가 사단의무대에 전입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그때 민간 차량이 한 대 입영을 하고 있었고 저희 위병소 근무자들이 평소처럼 서약서를 받기 위해서 차량에 접근했는데 개인정보를 조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었죠. 어르신들이 진료를 보실 때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시간이 꽤 걸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CCTV를 주시하고 있을 때 위병주장을 통해 지통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통신보안 지통실 병장 땡땡땡입니다. 땡땡땡 병장님? 혹시 옆에 다른 간부님 혹시 계십니까? 계시가는데 왜? 뭔데? 땡땡연대 연대장님이신데 진료를 보러 오셨답니다. 근데 본인 진료가 아니라 연대장님이 키우는 강아지가 이상하답니다. 강아지? 근데 여길 왜 왔대? 잠깐만. 비록 타부대 연대장님이긴 했지만 저희 의무대장님보다 계급이 높으셨기 때문에 저희 부대는 상급자의 방문에 비이상이 걸렸죠. 타인사관님, 땡땡 연대장님께서 입영하려고 하시는데 연대장님 강아지가 아프다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아지가 아픈데 여기 왜 온 거야? 일단 통과시켜봐. 가서 운영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올게. 운영과장님, 땡땡 연대장님이 입영하셨는데 연대장님이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답니다. 일단 통과는 시켰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 아니 주변에 동물병원 없어서 오신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 부대에 수의장교, 그래 수의장교 있잖아. 그렇습니다. 강원도 군부대 특성상 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방으로 가면 갈수록 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은 부족하기 마련이기에 저희 부대가 민간인 진료도 같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동물병원 같은 건 있을 리가 만무하죠. 하지만 저희 부대는 사단 의무대 군의관님만 10명이 계셨고 또 수의 장교님도 계셨습니다. 수의 장교님 역할은 방역, 식품검사, 역학조사 등의 업무만 하시지 본업인 수의대를 졸업하신 수의사 선생님이셨죠. 땡땡연대 연대장님은 일을 아시고 저희 부대로 자차로 오신 겁니다. 와 이거 연대장 끝발이라 가지고 여기저기다 전화해서 알아봤나 보네. 다시 본설로 들어와서 당직사관님은 바로 수의 장교님께 연락을 드렸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의 장교님은 연락을 받고 황당해하셨지만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 바로 입영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셨죠. 하지만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개원들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전파받지 못했고 연대장님이 그냥 입영한다기에 미리 군의관님을 불렀지만 환자는 연대장님이 아닌 강아지였습니다. 군의관님도 신기한 광경에 다른 군의관들을 부르고 환자용 침대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강아지는 군의관님 4분과 응급실 개원 4명, 간호장교 2명의 시선을 받으며 웬만한 환자보다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었지만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강아지를 환자로 받기는 처음이니까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나 수의장교님께서 응급실로 빨리 오셨고 연대장님이 수의장교에게 강아지가 임신했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강아지가 임신한 걸 알고 있었는데 출산 시기가 되어도 출산은 안 하고 이상해 보여서 바로 데리고 왔어. 인근에 동물병원이 없어 여기로 데려왔지. 미안한데 좀 봐줄 수 있겠나? 아유 문제 없습니다. 일단 따뜻한 물이랑 멸균 장갑 좀 준비해 주실래요 연대장님? 원래 강아지가 출산할 때는 본능적으로 양막을 찢고 젖을 먹이는 것까지는 어미 강아지가 스스로 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 사람의 손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끼 강아지가 나오다 걸렸네요. 잠시만요. 잠시 후 새끼 강아지의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장님의 강아지는 3마리의 새끼를 출산하였고 수의장교님은 탯줄을 자르고 어미 강아지에게 젖을 물려주고 오랜 시간 동안 진통한다고 힘들었으니 수액을 좀 데워달라고 하셨죠. 사람과 동물의 수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입 속도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집에서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응급실 사람들은 강아지 수액 놓는 법을 몰랐고 수의장교님께서 이것도 직접 다 수액 놓으시고 새끼 강아지를 어떻게 돌보면 되는지 연대장님께 설명을 하시고 자리를 떠났죠. 때 아닌 연대장님의 등장에 의무대장님부터 부대 간부님들 응급실 앞에 대기 중이셨고 응급실 문을 열고 나오신 수의장교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곧이어 나오신 연대장님에게 축하의 말씀 전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의 응급실은 평화로웠지만 울음소리로 가득했다고 말씀하셨죠. 새끼 강아지의 울음소리 들고 막 이러고 여담으로 새끼 강아지 중에 한 마리는 사단 내 반공중대 반공초소의 경비견용으로 쓰라고 기증되셨고 그 강아지는 무럭무럭 자라 성장해서 반공중대장님을 물었습니다. 뭐래? 군대에 있으면은 여러가지 생명들이 태어나는 걸 많이 보죠. 특히 곤충. 저는 어렸을 때 주위가 다 산인 곳에서 자라서 저는 좀 몇 번 봤는데 도시에서 오고 좀 이런 친구들은 처음 본 거 같이 굴더라고. 특히 매미. 나무에 매미 껍질만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 애들이. 뭐해? 그랬더니 우와 이거 보십시오.
와 나무 그 매미 껍데기 있습니다 막. 있지. 와 이거 지금 막 태양 이거 저 올라간 겁니까? 막. 번데기 까고 나왔나 보지. 처음 보냐? 처음 본데. 개미들이 막 뭐 이것저것 옮기고 있어. 와 개미들 막 3-4마리서 뭐 큰 거 옮깁니다. 너 어렸을 때 개미 안 봤냐? 저 개미 많이 못 봤지 말입니다. 왜 못 봐? 콘크리트로 다 막혀있어서 개미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자는 별거 다 있지.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군대에서의 생명 창조는 모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 페인트 통이나 혹은 안 쓰는 그런 무슨 바가지 같은 거, 뒤집어져 있지 않은 바가지 같은 거 이런 데에 물이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고 거기에 모기들이 어마어마한 알을 까놓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쨍쨍 빛나는데 저 바가지에 물 아직도 안 마르고 저거 뭐 저렇게 있냐 이끼 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안에 뭐 까만 게 막 이러고 있어. 뭐요? 장구벌레, 모기 유충. 요렇게 한 1cm만 해가지고 바닥으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바닥으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서 꼬리 끝으로 있는 데다가 물 밖으로 꼬리를 내밀어서 공기를 빨고 다시 내려가서 또 놀다가 또 다시 올라와서 공기를 빨고. 저는 또 정비 쪽이었잖아요. 정비 쪽에서는 화공약품을 굉장히 많이 만져요. 뭐 구리스 같은 것도 있고 뭐 브레이크 액도 있고 뭐 별의별 것도 있지만 가장 모기 유충을 죽이기 좋은 화학 물질은 솔벤트입니다. 왜냐? 물 위에 뜨거든요. 그럼 왜 그게 좋냐? 장구벌레는 숨 쉬려면 물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냥 뒤집어. 솔벤트 한 방울 딱 뿌려놓으면 그 물에 있는 모든 장구벌레가 한 번에 다 가라앉아. 솔벤트. 정비병 최고의 화학약품. 따봉! 생명이 태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을 죽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게 또 음과 양, 빛과 어둠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게 또 밸런스를 맞춰야 세상이 돌아가니까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유튜브로 썰랑썰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상급부대 혹한기 훈련 때 위병소 근무지원 나갔다가 생긴 재밌는 썰이 있어서 한번 풀어보려고요. 때는 21년도 초, 아주 춥지는 않았지만 눈이 가끔씩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당시 여단장님께서 1개 1병에게 청와대 국민청원을 긁힌 뒤 첫 대형 훈련이었기에 모든 간부가 이 훈련만큼은 말아먹으면 안 된다고 다들 긴장하고 있는 상태였죠. 때문에 훈련 규모도 약간 커지게 되었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최대한 영해활동, 훈련을 제한하고 있었기에 여단 본부에서는 기역대대가 여단 예하 대대인 니은대대 근처에 있는 훈련장으로 가서 2개 대대 합동훈련을 펼친다 라는 계획을 짰습니다. 저희 소대는 이 훈련 때 기역대대의 본부에 사람이 빈다는 이유로 근무 파견을 나가게 되었고요. 위병조장 아저씨들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근무를 잘 서고 있는데 훈련 당일 아침에 전투준비 태세를 마치고 군장을 맨 아저씨들이 버스나 트럭을 타고 잘 나갔습니다. 주둔지 구축할 때 쓰는 이런저런 장비들도 막 갖고 나가고 이때 훈련장으로 가는 모든 차량을 간부님들께서 확인하셨기 때문에 위병조장으로서도 뭐 할 일이 그닥 없었죠. 이제 뭐 며칠 동안 아무도 통과할 리 없는 위병소를 지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와 이렇게 며칠 놓겠구나 여기서. 이제 복귀하면 몇 퍼 안 남았네 하면서 위병조장실 컴퓨터로 인트라넷을 열심히 뒤져가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 석식 시간이 되기 전 갑자기 군용 차량들이 위병소에 미친듯이 들이닥칩니다. 아니 보니까 차량 번호가 기역대대 차량들인 겁니다. 아까 전에 나갔던 열심히 텐트 치고 훈련해야 할 기역대대 아저씨들이 계속 다시 복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지통실로 연락을 넣었죠. 통신보안 위병조장 상병 땡땡땡입니다. 왜? 당시 지통실을 지키고 있던 분은 저희 소대장님이었죠. 소대장님 오늘 아침에 훈련 나갔던 차량들 지금 다시 입영하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훈련 취소됐대. 잘못나? 훈련이 취소된 거 아닙니까? 취소됐대. 그냥 들여보내. 예, 알겠습니다 충성. 그렇게 아침에 무슨 차량이 나갔는지도 모르는데 배치서 찾아가면서 하나하나 다 들여보내고 있었죠. 얼마 후 근무교대 시간이었기 때문에 개꿀인 줄 알았던 근무 막바지에 발등에 불 떨어진 저는 어떻게든 차를 다 들여보냈습니다. 딱 한 차량만 빼고 말이죠. 여단장님이 타고 있어야 할 검색 에쿠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1호차의 여단장님이 1001호차의 기역대대장 대대장님이 기역대대 대대장님이 타고 계셨죠. 이때 왜 차량이 바뀌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금일교대하고 저는 기역대대에 있는 훈련소 동기를 찾아가서 물었죠. 형, 왜 벌써 왔어? 훈련 어쨌어? 아야, 들어봐.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당시 혹한기 훈련장은 기역대대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고 니은대대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 아침 일찍 전준태를 잘 마치고 훈련장에 도착한 기역대대는 몇 시간을 니은대대를 기다렸답니다. 훈련장을 기역대대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를 두고도 기역대대보다 훨씬 늦는 걸로 1차로 빡쳤던 여단장님은 안되겠다, 니은대대 가보자 하고 운전병을 데리고 주차해두었던 차량으로 가보니 에쿠스 차량이 없어진 겁니다. 무려 분사 훈련장에서 에쿠스를 돈 안 맞는 이 어이없는 사태에 우선 여단장님은 기역대대 병사들에게 야, 주변 수색해가지고 에쿠스 찾아내라 라고 지시했고, 하는 수 없이 기역대대 1호차 차량을 대신 타고 내리막길을 따라 훈련장 입구로 다니던 중 입구 옆에 배를 까고 누워있는 에쿠스 차량이 여단장님 눈에 들어온 겁니다. 모종의 이유로 장군님 운전병은 내리막길에다가 차량을 주차해 놓았고, 모종의 이유로 당연히 했어야 할 고인목을 두지 않았고, 모종의 이유로 그대로 사람이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미끄러져 내려간 에쿠스는 모종의 이유로 옆에 절벽으로 떨어져서 배를 까고 있었던 거였죠. 결국 여단장님은 폭발 하고 마셨습니다. 이따구로 훈련할 거면 하지마! 그렇게 혹한기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병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운전병 간부님들에게 개패급으로 지키고 병사들에게는 혹한기 취소시킨 패급 영웅으로 칭송받으며 여단장님의 지시로 보직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최소 군기교육 때는 가지 않았을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나홀로 위병손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지. 우선 내리막길에서 첫째, 기어박스도 피로 안 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기어박스를 피로 났다고 하더라도 내리막길이면은 완전 이게 기어가 딱 걸려있는 상태에서 굴러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피로 났는데 내려갔다는 가정. 하지만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야지. 사이드 안 걸어놓은 거지. 운전병 나오신 분들이나 군대에서 운전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테지만 자동차 차량에는 무조건 고인목이라고 하는 개 쓸데없어 보이는 무슨 나무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퀴 앞쪽에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과 나와보세요. 그걸 무슨 뭐라고 하죠? 약간 마름모 형태인데 뒤에는 정사각형이고 앞에는 삼각형인, 여튼 마름모 형태라고 해야 되겠죠? 요렇게 돼있는데, 네, 운전병들이 그걸 많이 해먹어요. 운전병 해보신 분들이나 보신 분들 있으면 알겠지만 개 많이 해먹어. 그거 진짜 아예 어디 훈련지에 놓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달리는데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물론 뭐가 걸리는 느낌이 나, 울컥거리면서 걸리는 느낌이 나는데 돌발받나 보다 이러고서 그냥 가는 애들도 있고, 실제로 그걸 그냥 타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고인목 안 빼고서 막 급하게 타느라 타고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그런 거 눈에 보이거나 그러고서 와가지고 고인목 잊어버렸다 그러면은 정비장교님한테 이제 뒤지죠. 야! 깍지 끼고 엎드려 뻗치! 깍지 끼고서 엎드려 뻗쳐가고서 40분 동안 이러고서 있다가 고인목 자기가 사포로 갈아가지고 밖에다, 야, 보고야 페인트 좀 있냐? 왜 그러십니까? 노란색으로 칠하는데 노란색 페인트가 없어서. 저희는 국방색밖에 없지 말입니다. 이거 대고서 피쉬 빨간색이야. 약간 빨간 갈색이야. 피쉬. 그 주기 갖고 오셨습니까? 주기 갖고 오셨으면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나 번호 내 거 차 번호 이렇게 주기 이렇게 딱 된 다음에 그 스펀지 뒤에 꽁다리 묶어가지고 하얀색 페인트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얀색 페인트로 갖다 척척척척척척 해가지고 주기 바꿔서 다 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걸로 갖다 대가리 존나 막 그걸로 갖다가 정비장교한테 쫓아가면서 대가리 맞고 있어. 그래서 왜 저러지? 잘못 만들었나? 정비장교가 노란색으로 칠해야지 빨간색으로 이제 따라가면서 막 정비장교가 죽이려고 막 따라가는데 말면서 막 선이 막 도망치고. 고인목이 진짜 운전병들한테 계륵이에요. 진짜 있어야 안전한데 없었으면 좋겠는? 솔직히 개 귀찮고 몸에 배기 전까지는 개 귀찮아요. 타고 내릴 때마다 그냥 들고 내리고 타고 올라가고. 간부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 버릇들이면 쉬운걸. 너 뭐 걸어갈 때 양말 안 신어? 신발 안 신어? 그거랑 똑같은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내 몸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됩니까? 아마 지금도 운전병분들 고인목 바치고 이러는 행위들 많이 할 텐데 정말 웬만하면 바치세요.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 도깨비 도로 같은 도로 존나 많습니다. 저도 제 후임이 타이어 펑크난 것 같다고 그냥 내려가지고 평지인 줄 알았는데 차 굴러가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 차에서 하차하는 순간에는 무조건 고인목을 꼬리처럼 달고 내려서 그 끼우고 탈 때는 다시 꼬리처럼 달고서 올라가서 타는 그런 고인목 운전.
사실 운전병이라기보다는 고인목병이라고 불러야 되는, 고인목 없으면 뒤지는.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자주 듣고 있는 평범한 구독자입니다. 듣다 보니 좀 패급스러운 썰들은 운전병들이 많이 풀더라고요. 뭔 소리야! 장난치지 마. 저 역시 선배님들과 같은 자랑스러운 빠질 대로 빠진 패급 운전병으로서 장난치지 말라고 2번 말했습니다. 썰 하나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 내글 적어봅니다. 실화며 MSG 없어서 순한 맛으로 올릴게요. 때는 14년도. 술에 취해 학년을 잘못 적어 지원해 대학 동기들에 비해 조금 늦은 시기에 운전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고, 훈련소와 야수교를 무사히 끝마치고 자대에 전입하고 난 지 일주일 뒤, 제가 생각했던 꿀 전병과는 너무나 다른 생활이 이어졌고, 분명히 편해졌다고 들었던 내무 생활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빡빡하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병으로 들어왔는데 왜 손은 묻은 구리스를 솔벤트로 닦고 있으며 타이어는 왜 또 그리도 무겁던지 한숨만 늘어가는 일상이 반복됐고, 정신없이 일과를 하던 저는 어느새 일병 3호봉이 됐습니다. 전입한 곳이 연대급이었는데 그동안 들은 이야기로는 이곳에서 꿀 빨 수 있는 길은 딱 2가지. 첫째, 고정적인 배차를 나가는 1호차 엠뷸 대형 버스가 있고, 두 번째는 연대 아래 직할 대대로 파견 생활을 가는 거였죠. 어찌 저찌 제가 있던 분대장과 대대에서 놀러온 대대 1호차 운전병, 애는 재밌네 라고 눈도장에 찍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대대로 영구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대 생활은 말 그대로 천국 그 자체였죠. 글을 쓰는 지금 나이 30이 좀 짧지만 그렇게 짧지도 않은 인생에서 가장 편하게 지낸 날을 한번 떠올리라고 하면 아마 대대 파견 생활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분대 단위로 파견 나와 있던 선임들도 느슨하게 만든 선만 넘지 않는다면 터치도 없었고, 같이 생활하며 장난도 치고 서로 챙겨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전통적으로 간부들과 커넥션을 만들어 놓은 역대 파견 분대장들의 힘으로 불침번을 포함한 모든 근무 열애와 아침 점호 대신 차량 점호로 열애 등 대대 운전병들은 이 생활이 당연하다고 가스라이팅을 이미 오지게 쳐놓은 상황이었죠. 여긴 1호차 운전병을 제외하고 모든 운전을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진행했었는데, 사건의 발단은 제가 파견을 오고 당시 B급 운전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일이 많이 없을 거라고 웃으면서 아저씨들한테 무시받지 말라며 볼록 나온 병장 약장을 제 1병 약장을 떼고 붙여준 5대기 운전병으로 투입됐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가라 약장을 달아줬단 말이야? 5대기 뛰기 싫어서? 파견 나온 아저씨한테 병장 약장 붙여주고서 5대기 운전병으로 뛰게 했다고? 망부대네. 저희 빠질 대로 빠진 파견 운전병들은 누가 휴가를 나갔다 들어올 때 병장이고 2등병이고 할 거 없이 간식이나 먹을 것들을 사오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었는데, 그날은 상병 선임 한 명이 2차 정기 휴가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었고, 복귀 시간에 맞춰 직통실이겠죠? 직통실은 처음 들어보는데 우선 써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직통실 옆 조그마한 방에 있는 운전병 휴게실에 3355 모여서 상병 선임이 사오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 또한 5대기임에도 불구하고 5대기 생활관에서 빠져나와서 운전병 휴게실로 집합하였고, 오랜만에 보는 아이스크림, 눈이 돌아간 저희는 개눈 감치듯이 아이스크림을 순삭내버렸죠.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모든 게 신기하고 또 모든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과 동봉되어 있던 드라이 아이스를요. 평소에 장난기도 많고 호기심이 많은 걸 자신을 연천 하이머 딩거라고 소개하던 분대장 병장은 드라이 아이스를 보자마자 귀신에 올린 듯 신기한 걸 보여주겠다며 500ml 정도 되는 플라스틱 사이다 용기에다 우겨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휴게실에 있던 정수기 물을 조금 받고 뚜껑을 꽉 조여서 밀봉하고, 그 사이다 병은 점점 미친놈처럼 부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들 웃으면서 지켜보던 그 작은 사이다병은 점점 자신의 형체를 잃은 채 마치 캡슐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바로 뚜껑을 열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던 건지,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면서 생전 처음 보는 소리를 내는 병을 지켜보는 저희는 점점 겁에 질렸고, 용기를 낸 분대장의 행동에 저는 지옷대꼬나를 연신 속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병장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죠. 생각이 도저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창문 밖으로 냅다 던져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하이머딩거 궁을 키고 수류탄을 밖으로 던진 거죠. 리그 오브 레전드에는 하이머딩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스킬 중에 수류탄을 던지는 스킬이 있다. 일순간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조용한 대대에 10초가량 지났을 때 그 정막을 깨는 거는 훈련소에서 던져본 그 수류탄, 그 소리와 정확히 일치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밖에 없으니 서로 의지하자고 항상 말하던 병장과 선임 무리들은 어느샌가 다들 없어져 있었고 단독 군장을 하고 조용하게 처량한 오대기 운전병 한 명만이 바닥에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건빵 바지에서 울리는 오대기 무전 소리. 오대기 비상! 오대기 비상! 사이렌만이 저를 반겨주었죠. 저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에 뛰쳐나가서 증거물을 없애려고 달려갔고 급히 파편을 찾아 건빵 주머니에다가 쑤셔 집어넣는 와중 오대기 인원들보다 먼저 저를 반긴 건 지통실에서 늦은 회의를 하고 있던 중 큰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대대장과 기타 간부들이었습니다. 다들 이거 공포탄이다, 이거 실탄이다, 이거 수류탄 아니야? 이러면서 떠들어대며 제 쪽으로 뛰어왔고 그 뒤에 오대기 훈련이 끝나고 씻고 있던 오대기 인원들이 멀리서 뛰어오는 게 보였죠. 그 후 공포탄인지 훈련용 수류탄인지 어떻게든 찾으라는 대대장의 엄포와 함께 오대기 인원들은 전원 혼비백산인 채로 수색을 시행했지만 그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을 리 만무했고 그들은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신경도 안 쓰이는 사이다 병의 잔의 일부만이 그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결국 수색의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대대장의 표적은 늦게 달려온 오대기를 향했고 불같이 화를 내며 잔구류를 소지하지 않은 인원, 노래방에서 무전 소리를 못 듣고 늦게 나온 말년 병장, 무기력하게 꼼지락거리고만 있는 소대장을 차례대로 갈구면서 끝으로 가장 먼저 뛰어온 저에게는 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대로 말을 할 수 없었던 저는 모든 인원이 한 번에 씻게 되면 초동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배워서 대기하고 있었고 소리를 듣자마자 뛰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저를 빤히 응시하시더니 한 명은 정상이구만! 이러면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다시 오대기 팀원들에게 내일부터 24시간 제대로 대기하라고 일주일 동안 오대기 특별주시기간이라고 말과 함께 지통실로 돌아갔고 저와 군생활을 비슷하게 한 듯한 쏘가리 소대장은 저를 향해 야 그래도 네가 우리보다 낫다 그러면서 씁쓸한 미소를 보여주더라고. 그렇게 대대 지통실 수류탄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이후 오대기 에이스 운전병이라는 칭호를 달게 된 저는 전역할 때까지 오대기 전용 운전병으로 로테이션만 계속 돌리는 등 간부들의 진한 애정을 받으면서 무사히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글재주가 없고 처음 쓰는 거라 엉망이지만 보고형이 알아서 잘 매끄럽게 읽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이만 내일 출근하기 전에 하이머딩과 한판 하고 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이 채택된다면 사격하다가 UFO 보고서 실상황 걸린 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오대기 운전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진짜 완전 노멀한 육군 그 자체였어요.